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원고를 오늘 리딩하고 그러면서 이 자료를 좀 전달받는 과정에서 지금도 제가 분노에 막 정말 가슴이 막 떨리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가 어디까지 정말 타락하는 것인지, 얼마나 더 잔혹한 것인지, 정말 인간 바닥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이렇게 말을 더듬을 정도로 분노를 하는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 좀 이따 들어보시면 공감을 하게 될 텐데요. 정말 러시아는 갈 때까지 간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 여기를 칠 것 같다, 저기를 칠 것 같다, 각 부서, 국방부 따로, 총참모부 따로, 동부작전사령부 따로 계속 뭔가 풍선을 흘리고 있는데 뭔가 대공세를 하기 위한 페이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주공은 어딘가 보겠습니다. 어떤 부대가 지금 숨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어제는 540명이 죽었습니다. 전차는 2대 격파, 장갑차 8대 격파, 차량 18대 격파, 야포 6문 격파, 헬리콥터 1대 격추. 이거 바흐무트 전역에서 이렇게 한 대 격추가 됐다고 하네요. 무인 항공기 9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전차 장갑차 같은 기계화 장비는 상당히 적고, 그리고 병력은 역시 대대급 이상의 병력이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차량은 그래도 한 18대 이렇게 해서 아마도 뭔가 보급 부대가 타격을 받은 것 같고, 야포도 6문. 그래서 오늘은 포격전 끝에 뭔가 또 러시아 포병 부대가 꽤 데미지를 좀 입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세계은행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비용이 최대 6천억 유로쯤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만약에 러시아가 패전을 해서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이거 러시아가 물어줘야 할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구 비용 최대 6천억 원. 여러분들 그 진해에 해군 작전 사령부가 과거에 있었죠. 지금 부산으로 옮겼지만 지금 현재는 진해에 군수 사령부로 쓰고 있고 또 진해 기지 사령부로 쓰고 있고 하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적벽돌로 아주 고풍스럽게 잘 지어놓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러일 전쟁 때 러시아가 패전을 해서 그 전쟁 이 배상금 쪽으로 지어진 것들 중에 하나예요. 전쟁 배상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해는 일본군이 쓰던 해군기지니까 러시아군 니들이 이거 전쟁하느라고 좀 힘들었으니까 지어놔 해가지고 러시아가 그 자재를 블라디보스톡에서 가져와가지고 직접 가져와서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과거에 100년 전, 12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전쟁 지면 정말 나라 그냥 곳간 다 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천억 유로가 얼마냐? 우리 돈으로 한 800조 정도 되죠. 800조. 러시아의 작년 국가 예산이 660억 달러. 그리고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러시아 1년 국가 총 예산을 집어넣어야 될 정도의 예산이고,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가난한 나라죠. 러시아는 인구도 우크라이나보다 한 3배 정도 되고,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도 우크라이나보다 한 4배 이상 되는 나라예요. 우크라이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가난한 나라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1년 국가 예산이 한 6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6천억 유로면 우크라이나의 11년 국가 예산. 정말 무지막지한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지 않으면 지금 이 파괴된 이런 것들을 100년 정도 복구해야 될 정도의 파괴를 입은 겁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겁니다. 자, 리투아니아가 정말 작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ZH-2000 같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주포를 주려고 했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못 주고 독일이 또 허락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155mm 탄약 그리고 PZH-2000의 부품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기증했다라는 정말 훌륭한 리투아니아입니다. 자, 러시아는 크리비리흐 지역의 민간인 거주구역에 미사일 공격을 해서 어제 현재 3명이 죽었고요, 민간인이. 그리고 여러 명이 중부상을 입었다
라는 소식이니까 계속 러시아의 범죄 행위는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드네프르 강에 보트를 띄운 중년 여성을 향해 기관총 세례를 해서 그 보트를 완전히 걸레짝으로 만들었다. 당연히 그 중년 여성도 죽었겠죠. 자, 그런데 이 중년 여성은 이 엄청난 시기에 그럼 뭐하러 거기다가 보트를 띄웠을까요? 강 건너편에 러시아군 기관총 진지가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러시아군 점령지에 인터넷 차단을 하고요. 러시아군이. 그리고 주요 광산 폐쇄 조치를 내렸는데 광산은 또 왜 폐쇄를 하냐? 라는 게 이 파르티잔들이 광산을 거점으로 지금 활동을 한다라는 첩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광산이니까 뭐 이제 동굴을 거점으로 과거 무슨 뭐 중세 어떤 그런 것처럼 뭐 그래서 광산을 폐쇄를 하는 조치를 내렸다라는 건데 이런다고 파르티잔이 사라질까요?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해안에 러시아의 침저식 규례가 떠밀려 내려와서 소동이 발생했고 그걸 이제 치웠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0km 떨어진 사라토브 비행장이 공격을 받았대요. 그런데 공격 주체는 아직은 모르는데 아마 좀 시간 더 지나면 정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폴레프 95, 베어 전략 폭격기 2대가 피격이 됐다라는 첩보가 지금 있어요. 그러나 누가 했는지 또 이게 사실인지 사진 이런 게 공개가 안 되고 첩보만 지금 딱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합니다. 자세한 정보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우크라이나군이 500km 떨어진 이곳까지 공격을 했기를 바랍니다. 엥겔스2 공군기지라고 합니다. 자, 러시아가 유럽 각국의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동물에서 적출한 안구를 동물 눈을 빼가지고 피 뚝뚝 떨어지는 걸 지금 소포로 발송을 하고 그걸 이제 니들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협박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야 참 기가 찹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 공군이 우크라이나 공보다 활동량이 훨씬 적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활동량이 적다라는 것은 제공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난 주말에 뭐 자기네들이 대레이드 미사일 가지고 수호이 35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나삼스 뭐 이런 거 아이리스-T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다 파괴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경비정 지원하에 곡물수송선 9척이 이 오데사를 출항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러시아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협박을 하는 바람에 곡물수송선 90여 척이 오데사 항구에 묶여 있었죠. 그게 이제 출항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러시아가 바흐무트 주변에 8개 정착촌을 향해서 동시에 공격을 시도했는데 모두 격퇴당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5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 바탕으로 정말 천인공노할 러시아의 만행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러시아는 인간이 어디까지 악마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매일 끔찍하고 잔혹한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듣고도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돈바스 전선의 바흐무트에서 매일 엄청난 수의 병력을 희생시키고 있는 러시아 불법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전역의 교도소에서 불법으로 병력을 동원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 각지 교도소 수감 인원이 급감하고 있다고 안톤 게라센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선임 고문이 현지 시각 12월 5일 밝혔습니다. 게라센코 고문은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해 수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는 비밀이 아니다라며 최근 바그너 그룹이 그 규모를 더 공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게라센코 고문의 말대로 바그너 그룹은 지원자에 한해 모병했던 기존의 병력 충원 방식을 강제 동원으로 바꿔 각 교도소 수감자들을 제멋대로 전장으로 데려가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최근 러시아 전국 교도소 수감자의 25%가 사라졌고 재소자 감소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강제 동원한 재소자들은 별다른 훈련이나 장비 지급 없이 전선에 투입되고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바흐무트 전역에 투입되었고 러시아군 포병의 표적 획득 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미끼로 던져져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을 제멋대로 데려가 대포밥으로 삼고 있는 것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재소자들을 강제 동원해서 일선 부대의 동성 성노예로 부리는
이른바 칵디비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직접 창설을 지시했다고 밝힌 특별 부서인데요. 이 부서는 사실상 깽단 사회처럼 운영되고 있는 러시아 교도소 내에서 가장 힘없고 낮은 계층의 재소자들로 이루어진 재소자병 그룹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에서 동원한 병력은 전투 임무에는 일절 투입되지 않고 주간에는 참호나 화장실을 파는 노역 작업에, 밤에는 다른 죄수병들의 성적 학대 도구로 투입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이 칵 디비전을 언급하면서 수탉 따위에게 탄약을 주거나 음식을 나누어 주는 행위, 수탉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는 등의 짓은 다른 재소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라며 이른바 수탉을 별도로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는 바그너 그룹 최상층은 물론 러시아 지도부에서 재소자 간에 벌어지는 이 끔찍한 성학대 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에 관여한 한 바그너 그룹 관계자는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수탉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미가제식 돌격에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일반 죄수병보다 더 안전하다라며 이는 수탉에게 주어진 일종의 특권이다 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이자 국제법, 러시아 현행법에도 어긋나는 일인데요. 전쟁이 끝나면 이 같은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어 그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하겠습니다. 바그너 그룹. 푸틴의 해외 어떤 이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아프리카의 광산, 다이아몬드, 금광, 그리고 유전, 중동의 유전 이런 곳에 들어가서 뭔가 이 할당량을 받아오는 이런 역할로 운영되어 왔던 바그너 그룹이 이번 전쟁에서 정말 굉장히 세를 불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교도소 다니면서 프리고진이 즉 바그너 그룹 창립자가 직접 그냥 모병을 했죠. 니들이 여기 들어와서 생존하면 죄를 사면해준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데리고 와. 나이 되는 애들 데리고 와. 그래서 교도소에 지금 25%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교도소는 안 그렇다라고 하던데 과거에 영화 보고 하면 이 교도소 한 깜방 내에 서열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영화 보면 범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매일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로 데려다가 만든 부서가 있다 그래요. 이른바 칵 디비전, 수탉 그룹이죠. 그래서 이게 이 기사를 가지고 만든 만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수탉이 왜? 라고 하면서 이제 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냐 싶어서 우리 직원들이 좀 검색을 해봤더니 닭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 아시겠죠. 하여튼 힘없는 제일 힘없는 애들 그 죄수들 데리고 와서 낮에는 창호 파, 화장실 만들어, 화장실 파, 화장실 비워 이런 이 주둔지 자백을 시키고 밤에는 이제 동성 강제 성노예를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니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이걸 하고 있는 이 자가 그래도 걔들은 우라 돌격, 가미가제식 돌격하는데 그게 동원 안 되고 밤에 그거 하는 거니까 오히려 특권 아니냐 안 죽으니까 그게 뭐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룹을 창설하는 지시를 프리고진이 직접 내렸다고 하니까 정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또 이 행위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거 사실이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이런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슴이 뜁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쟁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나올까요?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대결전을 앞두고 주력 부대를 바흐무트 일대에 집결시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은 겨울 공세를 삼가하고 다가오는 봄에 승부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크라이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까운 시기 전선 어딘가에서
대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동부전선에 증강되고 있는 러시아군 전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증원된 러시아군이 전장 주도권을 가져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동계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세르이 체르바티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 대변인이 현지 시각 12월 4일 밝혔습니다. 체르바티 대변인은 이제 땅이 얼어붙고 있다라며 단단해진 노면은 무거운 궤도 차량과 트럭이 달릴 수 있게 도와줄 것이며 우크라이나군은 동계 공세를 위해 그러한 장비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로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지역에서 공세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체르바티 대변인은 러시아군의 신병, 동원된 예비군, 바그너 그룹의 죄수들은 정예 전투원이라 볼 수 없는 저질 자원들이며 이들은 동계작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은 체르바티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이 우크라이나군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11월 말 1월에는 크림반도 남부 해안에서 일광욕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며 동계 공세 주력 방향이 헤르손이나 자포리자임을 시사했는데요. 이번에 동부작전사령부가 동계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워싱턴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주 타격 방향이 어디가 될 것인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부전선 대공세를 주장하고 있는 소식통들은 최근 바흐무트 일대에 이동 배치된 제24, 30, 53, 62 기계화 예단을 언급하며 이곳이 우크라이나군 공세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포리자와 헤르손 방면의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는 소식통들은 제1, 3, 4, 5, 17 전차 예단과 다수의 기계화 예단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이들이 자포리자 또는 헤르손에서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은 앞서 언급한 5개 전차 예단을 배제한 상태에서도 러시아군에 크게 밀리지 않는 전력을 갖추고 전선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5개 전차 예단 외에도 제28, 56, 57, 59, 63 기계화 예단 등 5개 기계화 예단도 예비대로 두고 그 동선을 감추고 있는데요. 이들 10개 예단이 어느 지역에 투입되느냐에 따라 올겨울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올겨울 대공세를 통해 헤르손과 자포리자, 크림반도를 탈환하고 내년 봄까지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요. 자신만만한 우크라이나군과 달리 미국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겨울에는 공세를 자제하고 전력 재정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미국 동부표준시 12월 4일 저녁 정례 전황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동계 공세를 선호한다는 명백한 시그널이 식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계작전 환경이 양측의 발목을 잡아 겨울 기간 중에 전쟁의 템포가 느려질 것이라는 판단 착오를 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신중론을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동계 대전투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 이제 관심사는 어느 쪽에서 먼저 공세 방향을 먼저 드러내고 선공을 할 것이냐에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우크라이나군이 그동안 공언해온 대로 한 달 안에 남부와 동부 영토 대부분을 수복하고 내년 봄 전쟁 종결에 바짝 다가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아직 땅이 다 안 얼었나 봅니다. 아직 뭐 큰 전투 소식은 크게 없죠. 그냥 계속 바흐무트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뭐 의미 없는 돌격만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총참모부, 동부작전사령부 다 달라요. 동부작전사령부는 이제 총공세 준비를 마쳤다. 우리 이제 공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서는 자포리자 쪽에서 공격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크림반도를 1월 달 되면 다 먹을 것이다. 남부 지역에서 크림반도 남부에서 일광욕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국방부, 총참모부, 동부작전사령부 다 달라요. 그러면 주력이 어디냐? 이제 이게 러시아로서는 대단히 겁나는 일이었는데, 여기 지금 전황표를 보면 이 동부 지역에서만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여기는 지금 고요합니다. 그런데 5개 전차예단, 5개 기계화 예단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 헤르손 이쪽에
북쪽에 배치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전차 여단 5개, 기계화 여단 5개. 이게 뭐 아직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풀 편제로 편제되어 있다면 약 4만 명 정도의 기계화 부대, 전차 부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한국군으로 치면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한 4개 정도 되겠네요. 4개 중기갑 기계화 사단이죠.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를 칠지, 여기를 친다면 크림반도까지 쑥 내려갈 것이고, 아니면 여기를 친다면 이 세베로도네츠크, 그리고 전쟁 이전에 여기는 우크라이나 땅이었죠. 여기를 그냥 바로 그냥 회복하는 이런 북부 탈환 작전에 나설 것이고, 여기를 친다면 바로 그냥 치고 내려가서 마리오폴, 베르단스크, 이 자포리자, 도네츠크 지역의 전쟁 이전 지역을 다 회복하는 작전에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때린다, 여기도 때린다, 여기도 때린다, 이렇게 각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 먼저 주공이 들어갈지, 그거 주공의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쟁 향방이 아주 크게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 이 전쟁 정보가 들어온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